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무거운데요. 미국 30년짜리 국채금리가 5.31%를 찍었습니다.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를 밀어올린 범인이 좀 의외예요. 바로 AI입니다. 어떻게 AI가 금리를 올리냐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을 좀 정리해볼게요.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31%를 기록했습니다. 10년물도 4.724%로 올랐고요. 30년물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에요. 19년 만인 거죠. 보통 국채 금리가 오른다 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거든요. 7월에 나온 고용지표도 소매 판매도 생산자물 가지수도 다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물인 2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4.18% 수준입니다. 그런데 장기물, 특히 30년물은 반대로 치솟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트위스트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데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장기 금리만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미국의 국가 부채예요. 미국의 재정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2026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7월까지 누적으로 이미 전년도 연간 적자인 1조 7,75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한 해가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작년 적자를 초과한 겁니다. 피치라는 신용평가사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와 내년에 GDP 대비 7.4%에 달할 거라고 전망에 참했는데요. 이 적자를 메우려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가 너무 많이 풀리니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13일에 미 재무부가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를 새로 발행했는데 입찰 금리가 5.2%로 2001년 이후 최고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금리가 5.31%까지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이 바로 AI인데요. 이게 좀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빌리고 있거든요. 올해 데이터 센터 관련 자금 조달액이 2,690억 달러인데 이게 벌써 작년 연간 규모의 2배예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최근 발행한 30년물 회사채 금리가 6.4%에 육박했는데 이게 같은 만기의 국채보다 1.15%포인트나 높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보다 알파벳 같은 초량 기업 하던 회사채가 금리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채 팔고 회사채를 사는 거죠. 국채 수요가 줄어드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바클레이즈의 안슐 프라단 애널리스트는 이 상황을 두고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이 장기 투자 자금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고 분석했어요. 블룸버그 통신도 AI가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기사를 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이에요. 특히 일본이 중요한데요. 일본은 미국 국채 최대 해외 보유국이거든요. 근데 일본 자체 장기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2.9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굳이 환해지 비용까지 내면서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자기네 나라 채권도 이제 꽤 괜찮은 금리를 주니까요. 실제 숫자로도 이런 흐름이 보여요.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일본의 미 국채 보유량은 1조 1,160억 달러로 5월보다 2.3% 줄었고요. 3위인 중국은 더 심각해요. 6,334억 달러로 5월보다 4% 줄었는데 전년 대비로는 13% 이상 감소했습니다. 2008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2위 영국도 9,399억 달러로 1% 줄었는데 영국은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주요 국채 보관 허브여서 이 숫자가 줄었다는 건 헤지펀드들도 미국 국채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거죠. 네 번째로 중동 정세도 한몫하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 간 60일 휴전 합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만료됐거든요.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대응 태세를 전면 공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항복해야 한다고 압박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이라서 여기가 불안해지면 유가가 바로 뛰거든요. 실제로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다시 넘겼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장기 금리가 더 오르는 악순환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미국 장기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금리에 영향을 줘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업대출 금리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식시장에도 바로 영향이 갔는데 이날 다우지수가 0.51%, S&P 500이 0.52%, 나스닥이 0.32% 하락했어요. 장기 금리가 오르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주, 특히 AI 관련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AI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 금리 때문에 자기네 주가가 떨어지는 셈이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에 연준이 최근 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하는데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기자회견 이후 채권 시장이 불안정한 반응을 보였던 만큼 이 의사록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20년물 국채 입찰도 예정돼 있어서 투자자들의 장기 국채 수요를 가늠할 중요한 이벤트가 될 전망이에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로드맵을 77% 마무리했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MSCI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션 어리라는 곳에서 만드는 글로벌 주가 지수예요.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이 이 지수를 기준으로 투자하거든요. 문제는 한국이 아직까지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있다는 거예요. 대만이나 이스라엘도 선진국으로 올라갔는데 한국은 아직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왜 한국이 선진국에 못 올라가냐면 핵심 걸림돌은 외환시장이에요. 해외에서 원화 환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가 필요한데 이게 불편하니까 MSCI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올해 6월에도 MSCI 연례시장 분류에서 한국은 관찰 대상국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1월에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8대 분야 39가의 과제를 설정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건데요. 8월 14일에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이 TF회의를 열고 점검한 결과 39가의 중 30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77%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는지 볼까요?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은행 원화국제 결제망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 원화를 보유하고 이체하고 한국 증권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을 보려면 반드시 한국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자기 나라 은행에서 바로 원화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9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2027년에 정식으로 돌아갑니다. 24시간 외환거래도 활성화됩니다. 이달 중에 전자 외환거래, EFX라고 하는데 이것에 가이드라인이 배포돼요. 이게 있으면 금융회사가 야간에 사람을 안 두고도 시스템으로 외환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이후에 거래량이 확 늘었는데요. 은행 간 현물환 일평균 거래량이 상반기 173억 9천만 달러에서 시간 연장 이후 191억 4천만 달러로 10.1% 증가했어요. 증권 결제 과정의 부담도 줄여줍니다. 지금은 예탁결제원에 내야 하는 결제 촉진 대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는데 9월부터는 주식이나 채권으로도 낼 수 있게 돼요. 10월부터는 장내시장에서 수령할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해주고요. 정부는 심야 외환 거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할 때 야간 거래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어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거래에 주간의 3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이 MSCI 선진국에 편입되면 글로벌 패시브 펀드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거든요.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규모가 신흥시장 추종 펀드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체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수조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인 거죠. 게다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한국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도 낮아질 수 있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시장보다 선진시장에 더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용하거든요. 결국 기업의 투자 여력이 커지고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돌아오는 구조예요. 다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어요. 정부는 연내 3개 과제를 추가로 완료하고
2027년에 나머지를 마무리해서 MSCI 측에 다시 편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허장 차관은 올해 2분기 코스피가 1분기 대비 68% 상승하면서 순대외 금융자산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건 주가 상승 때문이지 대외 건전성 악화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어요. 세 번째 뉴스는 경남 지역 집중호우 피해와 그에 대한 금융지원 소식이에요. 지난 15일부터 경남 남부 해안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18일 오전까지 누적 간구량이 거제 664.8mm, 통영 541.5mm, 사천 321.9mm, 남해 319.8mm, 고성 376.2mm를 기록했어요. 도내 평균도 223.9mm였는데요. 보통 연간 간구량이 1300mm 정도인 걸 감안하면 거제에는 3일 만에 1년치 비의 절반이 내린 셈이에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17일 새벽 4시 42분경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대형 산사태가 나면서 토사가 1층 건물을 덮쳤고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고 50대 여성 등 2명이 다쳤어요. 전체적으로 사망 1명, 부상 3명이 확인됐고요. 125세대 165명이 위험을 피해 대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대 시중은행이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어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모두 피해 고객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개인 고객의 경우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은행마다 달라요. 하나은행이 가장 많아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신한은행은 3천만 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천만 원이에요. 사업자 지원은 더 큰 규모예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에게 최대 5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여기에 1.3에서 1.5%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 혜택도 줍니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 상환금 납입을 유예해주는 거예요. 추가 원금 상환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요. 롯데카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줍니다. BNK금융그룹도 자체 긴급 지원에 나섰고요. 은행들은 단순히 금융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도 직접 나갔어요. 구호 텐트, 생필품, 급식 차량 등을 투입해서 이재민과 복구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구 기간이 최소 몇 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주민분들께서는 가까운 은행 지점에 문의하셔서 금융 지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런 때 중요한 건 신속한 금융 안전망인데요. 수해 피해를 입으셨는데 대출 원리금까지 갚아야 한다면 이중고가 되니까요.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가게가 침수되면 매출이 끊기는데 고정 비용은 그대로 나가잖아요. 이럴 때 최대 5억 원까지 우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건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신청 기간이나 세부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니까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처럼 은행권이 빠르게 지원책을 내놓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3가지 뉴스를 보면 결국 키워드는 리스크 관리예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AI 투자 열풍과 재정 적자, 중동 긴장이 겹치면서 장기금리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떠올랐고요. 한국은 MSCI 선진국 편입이라는 장기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글로벌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도 금융 안전망을 빠르게 가동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